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김해공항에서 전경으로 근무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올해 11월에 제대한 제 친구의 동생이 군 복무 중 겪었던 일입니다. 동생 군은 원래부터 영적인 것에 민감한 편이라 종종 귀신을 보곤 했는데요. 이번 일도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생 군은 자발적으로 전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훈련소에서 운 나쁘게 차출된 경우였어요. 게다가 안양 출신의 김해공항에서 근무하게 되니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다고 해요. 이 사건은 동생군이 근무지를 배정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당시 동생군은 후임도 없이 오직 선임들만 가득한 상황에서 매일같이 한숨 쉬며 공항 내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시간대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을 돌던 중 한 여자가 벽에 기대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동생군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자는 무릎을 세우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스커트와 그의 여름에 유행했던 큰 벨트를 차고 있었죠. 동생군은 여자에게 다가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해요. 하지만 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듯 고개만 약간 흔들 뿐이었죠. 동생군은 잠시 여자를 관찰하다가 여자의 어깨 부분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생군은 여자가 전화번호를 말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근처에 공중전화는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고 여자에게 말한 뒤 선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어요. 선임과 함께 돌아왔을 때 여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동생군은 선임에게 꾸중을 들었고 이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동생군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그 여자가 다시 목격되었습니다. 이번엔 동생군의 선임이 야간에 순찰을 서다가 물류창고 주변에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있었고 선임은 여자가 술에 취한 줄 알고 다가갔지만 여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선임이 핸드폰으로 여자가 말한 번호를 찾아보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사람을 부르러 간 사이 여자는 또 사라졌습니다. 이후 여자의 존재가 부대 내에서 알려지면서 공항에 술에 취해 배회하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다 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들을 조사하던 중 미등이 켜진 채 있는 차에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차 번호는 442구였고 동생군이 여자에게서 들었던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이 여자가 차의 비밀을 알리려 애썼던 것 같아요. 여자의 시체가 발견된 후 자동차의 미등은 꺼졌습니다. 김해공항 주변에 강이 있어 공항 내 사람들도 여자의 존재에 크게 놀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그녀가 어떻게든 차의 비밀을 알리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밤에 사진 찍지 마. 저희 집은 아파트로 30평 남짓한 크기예요. 하지만 예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어요. 밤이 되어 집안에 불을 모두 끄고 누워 있으면 부엌 쪽에서 냄비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들이 자주 들려왔죠. 대부분의 경우 그냥 지나치곤 했어요. 보이는 건 없으니까요. 단지 소리만 들렸을 뿐. 그런데 며칠 전 일이 벌어졌어요. 밤 11시 30분쯤이었어요. 정확해요. 저는 항상 손목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요. 그날은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자라고 하셔서 컴퓨터를 껐죠. 컴퓨터를 하면서도 가끔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걸 깊게 관찰하는 타입이 아니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려고 시계를 옆에 두었어요. 그때 시간은 11시 42분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거울을 보니 셀카를 찍고 싶어졌어요. 이 얼굴이 셀카에도 그대로 남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연속 촬영을 하면서 첫 번째 사진을 찍고 두 번째 사진을 찍었는데 첫 번째 사진에서는 그저 살색만 나왔어요. 플래시 때문에 너무 가까이 찍은 건가 싶어서 다시 찍었는데 또 살색만 나왔죠. 그래서 이번엔 좀 더 멀리서 찍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눈알만 나왔어요. 홍채가 보이지 않는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런 눈동자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귀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찍은 사진에서는 코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바로 핸드폰을 닫고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그날 밤은 엄마 방에서 잤죠.
이제 저는 밤 11시 45분 전에는 절대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는 절대 사진을 찍지 않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을 봤어. 오늘따라 몸이 유난히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공부 압박으로 인해 결국 책상 앞에 앉아야 했어요. 공부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10시 40분을 가리킬 무렵 어머니께서 잠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야 잘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피곤함이 극에 달했던 그날 공부에 집중하기란 더욱 힘들었지요. 흔히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오히려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그런 타입이라 공부할 때 대부분 침대에 엎드려서 공부를 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장판을 2단으로 설정하고 따뜻한 솜 이불을 덮고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침대에서 몇 번을 오른쪽으로 굴렀다 왼쪽으로 굴렀다 하다가 무언가 물건에 부딪혔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었죠. 잠시 후 평소보다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소리에 깼습니다. 벽 쪽을 보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 등 뒤에서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형이 컴퓨터를 하다가 책을 보러 온 거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 넘기는 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거슬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형은 책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만화책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제가 본 책은 수학의 정석이었어요. 결코 형이 볼 리 없는 책이죠. 그리고 그렇게 빨리 페이지를 넘기는 사람도 우리 집에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니 제 눈 앞에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반쪽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반쪽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 가져가도 돼. 그 순간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책 안 주면 너 죽여버릴 거야.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형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형에 따르면 저는 제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었다고 해요. 형은 제 손에서 힘이 빠질 때까지 애써 저를 구해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에 책을 침대에 두고 자지 않게 되었고 항상 잠들기 전 주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유럽 여행. 제가 태권도장 친구 3명과 함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돈도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돈을 잃어버리면 국제미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전철로 올라가 구경도 하고 큰 소시지도 맛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프랑스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차와 달리 이 기차에는 넓은 복도가 하나 있고 복도 옆에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문도 있어서 정말 방 같았습니다. 우리는 기차에 올라타서 우리 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예쁜 모습의 여자분이 계셨어요. 동양계 여성이셨습니다. 우리가 방에 짐을 풀고 앉아 있으니 그 여자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중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친구가 그 여자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중국계 프랑스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내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이 들든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에 깼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떠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중국인 여성이 친구 한 명을 칼로 찌르려고 하면서 중국어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한 저는 곧바로 일어나 돌려차기로 그녀의 뒤통수를 강타한 후 방의 문을 열고 밖으로 걷어차 안에서 잠궜습니다. 친구는 이미 허벅지에 칼을 맞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의 가방을 뒤져서 물건들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머지 한 명을 깨워서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그 중국인 여성이 방문해 플라스틱 창 사이로 우리를 쏘아보며 주먹으로 문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승무원 호출기를 눌러 상황을 설명하고 그 여성을 잡아서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한국인 배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꽤 많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 이후 친구의 치료를 기다리며 프랑스에 머무르다가 곧장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낭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군대에서 들었던 이야기. 토요일 점호 후 일요일이라는 사실에 들뜬 우리 내무원들은 노가리 까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잠도 안 오는데 무서운 얘기나 할까? 병장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평소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화술이 뛰어난 고참 한 명이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고참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밤 10시쯤 자신의 방에서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어도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은 소리였죠. 그 고참은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급정거해 있었고 전방 10여 미터 앞에 하얀색 블라우스에 까만 정장 바지를 입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의 관절이 모두 바깥쪽으로 꺾여 있었고 목도 돌아가 있었지만 문제는 얼굴이 그 고참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고참은 자신의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 막힐 듯한 놀라움에 한동안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참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창문의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다시 그곳을 쳐다보니 이전에 누워있던 여자가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참은 놀라 방문으로 다가가 열었지만 어두컴컴한 집안만 보였습니다. 그때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톱으로 문을 살짝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죠. 고참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CD 플레이어의 공백 시간에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놀란 고참은 용기를 내 방문을 열었지만 방금 전 소리가 나던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또 다른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부는 밤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살짝 열었을 때 흰색 와이셔츠 같은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고참은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가족은 그 사실을 알고 퇴마사를 불렀습니다. 퇴마사는 고참을 보고 이년아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 있어 라고 소리쳤고 이후로 그 여자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여자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모두 소름이 돋고 입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고참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였기에 더욱 실감나고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순간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을 느낀다는 말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는 그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캠프 괴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학교에서 조직한 캠프로 산정호수에 갔어요. 첫째 날, 저희는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주보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검은 것이 자신 앞에 떨어졌다고 큰 소리를 내며 놀랐어요. 그 친구는 바닥을 보더니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어 방금 방송이 나왔고 우리 모두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운동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운동장으로 나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교관이 나타나 우리를 꾸짖었고 우리는 그 친구를 탓하며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부인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여자친구들 방에 장난을 치기로 했어요. 우리는 방에 들어갔을 때 여자친구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창문을 보니 사람 형체가 창문 끝에서 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친구들은 제가 본 것을 믿지 않았고 그냥 옷걸이를 잘못 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사람 형체로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다음 날 여자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그들은 밤새 다른 친구들과 놀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초등학교 2학년 때 비오는 날에 학교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정전이 일어나 모든 전기가 꺼졌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와 사람 목소리와 노래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정전 중에 학교 방송이 나올 리 없는데 제가 들은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7번째 이야기, 눈을 보지 마. 나는 영적으로 특별하게 발달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고3 때 가위에 눌리는 것 같은 약한 모습을 보인 적도 없고 그저 평범한 19살 여고생이었지. 사실 나는 귀신보다는 당시 대학에 갓 입학한 오빠와 함께 자취를 시작했기 때문에 강도나 도둑 같은 현실의 두려움이 더 컸어. 친구들이 귀신 이야기나 가위에 눌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어른스러운 척하며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대답하곤 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지. 여름방학이 되고 오빠는 바쁘게 놀러 다니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 그런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모든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습관이 생겼어. 창문도 에어컨 대신 열어두곤 했지. 하지만 모기가 많이 들어오고 집이 시원해지지 않아 에어컨을 틀고 모든 이중창을 닫아야 했어. 창문을 닫는 것이 귀찮아서 투명 창만 닫고 반투명 유리창은 열어뒀어. 그리고 그건 화근이 되었지.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나는 컴퓨터로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 2시쯤 침대에 누웠어. 그때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모든 불을 켜두고 다시 누웠어. 에어컨 때문에 추운 거야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를 끊고 오빠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문득 내 방의 창밖을 봤어. 하얀 것이 보였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 아마 커튼에 비친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저게 귀신이잖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 귀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창밖을 다시 봤지만 커튼과 귀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봤어. 그때 커튼 옆에 한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컴퓨터 방으로 달려가 테트리스에 집중하려 했지만 오빠가 돌아와서 내가 귀신을 본 것 같다고 말했어. 오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오빠의 친구가 그 귀신을 보았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는 귀신이 보였다고 해. 그 여자 귀신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나랑 또래였다고 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무서워졌어. 그 이후로 나는 내 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여러 번 경험했어. 누군가가 내 옆에서 속삭이거나 내 침대에 갑자기 누워 내 옆에 있을 때가 있었어. 나는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방에서 살고 있어. 오빠가 한 번은 내 방에서 자다가 내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컴퓨터 방으로 달려왔어. 그 여자 귀신의 소리였어. 지금도 내 방에서는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나. 하지만 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방에서 계속 살고 있어. 8번째 이야기, 수호령. 2002년 여름, 월드컵이 한창이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죠. 그날 아침부터 두통이 있었어요. 물을 마시고 화장실로 갔는데 뭔가 어지럽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씻고 나와 거실로 나왔더니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 왜 이러지? 속이 메스껍고 기분이 나빴어요. 뭔가 비위가 거슬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다시 방으로 돌아갔어요. 잠을 자면 나아지려나.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빴어요. 거실로 나오니 세상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높은 곳을 찾아 헤맸죠. 에어컨 위, 식탁 위를 올라갔어요. 그때 저는 정말 이상한 상태였어요. 어디로 가지? 내 방 옷장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옷장 위는 너무 좁았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책상 위로 올라갔다가 뒤로 뛰어내렸어요. 다시 일어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거실로 나와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그때 무언가 내 방에서 튀어나왔어요. 미친 듯이 달렸어요. 도로로 나와서는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백화점 안은 따뜻했어요. 경비원들이 저를 도왔고 발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철학관에 가서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귀신이 제게 붙었고 수호령들이 저를 지켜준 거라고 하셨어요. 수호령들이 저를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린 거라고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호령의 존재가 감사했죠. 각자의 수호령이 나쁜 영들을 쫓고
자신을 지켜준다고 하셨어요.